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방금 1부로 시사 주제 캣콜링 마무리했고요. 이제 2부로는 종경님이 준비하신 사교육 예.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예. 주시죠.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죠. 그래서 그 교육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에 올라 있고 화제가 되는 것들이 항상 사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했을 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교육 사실 중고등학생 중에서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을 다 받아와서 사실 굉장히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갑자기 뭐 없애자 혹은 뭐 금지를 하자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사교육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입시 위주로.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시죠. 음.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그 1인당 사교육비나 이런 통계를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 사교육비가 20조 원으로 나와요. 근데 20조 원. 이 해당 돈이 과연 그 2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는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교육비가 아이들에게 20조 원이 들어간다. 근데 그 20조 원을 사실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지,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인재들이 2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20조 원 정도의 가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현재 그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소수의 인재,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지금 IT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있고, 지금 현재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 구조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1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사실 그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발생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네, 거죠, 가치가. 예, 워낙 이제 일부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 빌게이츠 같은 경우는 몇 조씩 만들어낸다 보니까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를 줄어들고 들면 예전에 100명이 했던 일을 요즘에는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한 명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1인당 발생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는 줄어드는데 그 어떤 상위권에 있는 인재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육은 저는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제조업 위주로 기반으로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성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러한 사교육, 소위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이나 수능 시험을 위한 뭐 사탐, 과탐이나 이런 수업들이 개인적으로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 사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제가 하면 이야기로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국영수만 잘해도 뭐 대학 가고 뭐 인재가 돼서 사회적인 어떤 이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국영수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얀시피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한량인데 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네, 죄송합니다. 석사도 전혀 한량하는 한량이 아닌데요. 부모님을 잘 둬가지고 네. 위험한 발언. 네네. 아니 뭐 저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굉장히 힘들다. 네,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힘들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회에 돌려줘야 될 어떤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량이네요. 저 궁금한 한량 게 맞으신가요? 그러면은 얀시피님은 그 중고등학생 때 네. 사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네, 저는 그 종합학원을 한번 다닌 적이 있었어요. 종합학원을 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안 다닌다고.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워낙 또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 주셔가지고 네. 최고의 부모님이네요. 네, 거의 안 하다가
마지막에 고3 때 그때 이제 수학학원 한번 다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수학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단과로만 수학학원 다녔습니다. 그러면 저랑 굉장히 들어보면은 비슷하시네요. 네. 생각보다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으신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가 1교시를 8시에 시작을 했어요. 아침 8시에. 그러니까 영교시가 아니라 그 완전 1교시를 이제 8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끝나면 2시, 3시에 끝나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 야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집에 와서 바로 낮잠을 먼저 자고 하루를 시작하는. 네. 그런 선진학교인데요, 선진학교? 거기가 네, 그냥 근처에 교육청이 있어가지고 아마 약간 야자를 시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한국에서 학부도 나왔고 한국에서 뭐 중고, 초중고를 다 다녔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항상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교육 시장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교육 자체도 굉장히 좀 사교육과 다를 바 없이 돌아가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는 맞습니다.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교육의 맞습니다. 목적 자체가 뭔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공부에 어떤 흥미를 그쵸. 가지기 위한 것보다는. 대부분이 예를 들면은 뭐 학부 때 다들 뭐 족보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약간 그런 것 자체가 일종의 사교육은 물론 사교육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진 않지만 목적성 자체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점수를 위한 공부죠. 점수를 그렇죠. 위한 공부. 그 사교육 시장을 사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을 요약하자면 점수를 위한 공부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의 잠재력이 다 망쳐지고 있구나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오만한 생각일 수도 그런 있는데. 심각한 고찰까지 학생일 네, 때.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실까요? 역시 사회 그래서 엘리트들은 좀 다르네요. 뭔가 달라도.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한국을 빠져나가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 교육 자체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인간을 망치는 어떤 교육을 한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학부 때 또 교환학생도 한번 갔었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네. 그때 이제 미국의 어떤 학부 생활과 또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 이런 데 나가보기도 하고 석사 공부를 하면서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종경님이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게 공감을 한 게 한국의 교육 시장은 중상위권을 굉장히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이잖아요. 어떤 그렇죠. 상위권을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중상위권을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평균 이상인 사람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맞습니다.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일 때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었겠구나. 근데 반대로 미국을 보면은 못하는 애들은 버리고 가자라는 교육이거든요. 맞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만들고 못하는 애들 중에서도 잠재력이 있으면 어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얘를 올려줄 수는 있지만 그런 거조차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해도 구구단조차 못 외우는 학생도 나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구구단을 못 외우진 않잖아요. 적어도 미국이 그쵸? 아메리카 대륙인 건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이 되게 좀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었다가 또 최근에 또 이제 좀 한량으로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혼자서 약간 느낀 생각은 그래도 한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는 산업의 어떤 그런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종경님 말씀하신 게 사실 리핏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교육에 확실히 뭔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 두 분 다 개인적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과거의 한국의 교육은 되게 괜찮았고 생각보다 효율적이었고 이제 얀 CP님 같은 경우는 미국 생활을 해보시면서 느낀 게 80년대, 90년대 교육은 충분히 효율이 있었지만 현대에서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로망, 이상이라 생각하는 미국 교육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조금 덧붙이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산업에서 밀렸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좀 약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한 6, 70년대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제조업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앞지르고 독일도 미국을 제조업 부분에서 거의 앞지르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70, 80년대에 제조업이 계속 침체기를 걸었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 지금 미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있는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중상위권의 인재들이 끌어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의 최상위권 인재들이 끌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식 그 교육 방식이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좀 더 안 좋게 작용을 해서 다른 나라한테 역전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네. 이제 일본이나 독일에 따라잡혔던 게 미국식 교육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근면성실하고 이게 독일, 뭐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근면성실하잖아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중상위권, 그러니까 최소의 교양을 갖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교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큰 효율을 발휘하고 큰 어떤 장점이 있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현재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네. 저는 그 그리고 이 말씀에 사교육, 굉장히 네. 공감을 하고 제가 네.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는 일본이 사실 이게 최근 기사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일본은 바칼로리아, 그러니까 프랑스식 수능으로 바꾸고 교육 제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계속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부의 반발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담론조차가 없어서 정말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한국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전혀 아닌데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커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거의 선도 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아마존이 유럽에 진출해서 유럽도 아마존이 거의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쿠팡도 있고 각자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점유를 했단 말이죠. 사실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안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잠재력이 없거나 그렇다는 그 비관적 시각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제언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또 르네상스적 인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1화라서 저희가 르네상스적 인간들 이 의미를 설명 아직 안 했는데 2화, 3화 넘어가면서 조금씩 풀어야겠네요. 이제 맞습니다. 근황 토크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여담이었고 계속 진행해 주시죠. 종경님 말씀에 제가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의 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일본이나 미국이 겪었던 그렇죠. 그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좀 더 어떤 인적 자본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사실. 맞죠. 그게 문제죠, 지금 네, 저희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떤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교육 얘기를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죠. 얼마 전에 2020년도 교육부 지침을 좀 읽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교육부인지 복지부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은 뭐 무상 교육해주고 뭐 급식 주겠다. 중등교육은 뭐 무료로 얼마 지원해주겠다. 고등학교는 뭐 어떤 거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초중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복지를 해줄까라는 내용은 있는데 본질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담론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한국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교육부에서 복지가 아니라 좀 교육에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무상교육은 당연히 뭐 복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무상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향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키워낼 것인가, 어떤 인간을 사회에 배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담론이 너무 부족하죠, 사실. 그냥 무료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교육이 지향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석사를 나갈 때 이제 받았던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 재단이 약간 종경님이랑 비슷한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어떻게 장학금을 주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주는데 첫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무조건 뽑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정해놨어요. 그 뭐 100% 중에 예를 들면 50%에서 60%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성적순 이런 어떤 스펙으로 통해서 준다. 두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를 줄을 세워서 주더라고요. 그거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두 분야를 완전히 나눠서 따로 운영될 수 있게 이런 그러니까 어떤 복지나 어떻게 보면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에 약간 분야별로 나뉘어서 또 공부라는 게 사실 또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이거 다 네. 그냥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사교육 왜 시킵니까? 그냥 공부 잘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좀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어떻게 성찰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방금 승민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은 복지는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더 그렇죠.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 비율을 복지를 해줘야 되지만 복지에만 너무 집중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유급제도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복지에만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과목 빵점을 받고도 졸업이 가능하다. 학교 출석이 맞습니다. 뭐 몇 분의 몇만 이것만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 과연 학교의 목적이 학생을 가둬두는 건가? 혹은 어떤 교육하는 것인가 이제 큰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할 게 무궁무진하죠, 진짜 사실. 저는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진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저 고등학교 때 자퇴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퇴하지 그거 않은 관련 걸요? 얘기 진짜 할 거 많은데 저는 자퇴를 신청했었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자퇴를 정확히 신청한 거 아니고 아버지한테 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왜 그랬냐면 학교 교육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냥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저도 물론 한국의 뭐 기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교육을 받았죠. 뭐 국어, 수학, 영어, 이제 뭐 사탐, 과탐. 네, 물론 이제 저는 학원은 사실 고등학교 때 안 다니고 중학교 때만 종합학원 다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바보가 돼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건 알겠어. 뭐 성적 성적 뭐 좋게 나오고 뭐 이건 알겠는데 수학을 하는데 수학이 점점 저는 오히려 이랬어요. 중학교 때는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나름 재밌게 생각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풀기는 했지만 점점 수능에 맞춰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실망했었어요, 사실. 저는 그 감정을 비슷한 감정 느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기억이 납니다. 이게 수학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네네네. 거였냐면은 그 사각형을 하나 주고 아마 이게 도형이었을 거예요. 집체 모형인데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였어요. 네. 그런데 그 문제에 눈금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오. 근데 저는 보니까 반대로 가는 게 더 빨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답을 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림에는 이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최단 거리를 구하랬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수능식으로 풀라는 거죠. 네네네.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게 남는데 학생들을 오히려 그냥 틀에 가두는 교육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사교육의 문제를 그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람을 더 창의적이지 않게 만드는 교육을 사교육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네. 사람이 남들이 쓰는 답을 그대로 쓰여야지 점수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교육도 거기에 따라가서 그걸 공고화하고 있죠. 원래 사교육은 그런 거잖아요.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점을 메꾸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교육을 계속 공고하는 쪽으로만 가고 거기다가 점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학원을 다니고 사고가 공고화되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 점수를 받는 세상에서 공부를 12년 동안 하면 개인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편승해가지고 따라가는 공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대로 비판점이 있죠. 우등생,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딱 주어진 만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잘 될 사람도 딱 그 정도로 맞춰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애초에 창의력이 불가능하게 창의력 네. 발휘가 안 되게끔 교육이 된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제 사교육 1부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